안녕하세요. 결혼하려다 남은 인생 지옥에서 살 뻔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중에는 가정을 꾸린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분명히 결혼해서 더 행복한 삶을 꾸린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장 구경도 못 해보고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큰 뜻이 없던 제가 그저 사람 하나 보고 준비하던 결혼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진절머리가 나네요. 특히 평생을 같이 그려가야 하는 남자라는 인간에 대해 신뢰를 모두 잃은 상태랍니다.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는데 제가 골랐던 놈은 애도 아니고 그냥 개였어요. 천지분간 못하는 개인지도 모르고 결혼으로 인생 발목 잡힐 뻔했던 뒤통수 얼얼한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결혼 준비하다 엎어지기 전부터 사실 저는 남자한테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남자에 대한 불신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나 싶으시죠? 17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자식으로서 당연히 슬펐었죠. 눈물도 나고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으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했던 행동만 생각하면 갑자기 당했던 사고는 하늘이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 가장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전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틈만 나면 부부싸움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컸었습니다. 심지어 틈만 나면 바람까지 피는 아버지 모습은 최악이었어요. 외도를 일삼는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술 없이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만 마시면 외박을 했었어요. 말 없이 외박하고도 뻔뻔하게 들어온 아버지한테 화내는 엄마를 보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말했었습니다. 어딜 감히 하늘 같은 서방한테 소리를 질러?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술 마시고 외박할 수도 있는 거지. 불만 있으면 네가 직접 나가서 돈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하늘 같은 서방? 술 마시면 다른 여자 끌어안고 들어오는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고 애들 아빠야? 이번엔 어디 있다 온 건데 또 누구냐고. 이런 무식한 여편네 봤나?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집안에서 살만 띠룩띠룩 찐 너랑 무슨 말을 하냐? 나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살이나 빼고 와. 회사원이었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엄마의 싸움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야말로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으면 찍소리도 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라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사업하면서 큰돈 버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도 가족들이 자기한테 기생하며 산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분명 막내 남동생이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나름대로 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자식들 가슴에 상처로 남았던 흉터도 있었던 거였죠. 특히 큰오빠는 점점 커갈수록 제멋대로 사는 아버지와 점점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라고서도 엄마한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면 대신해서 화를 냈거든요.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야죠. 왜 엄마한테 화내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동생들은 몰라도 난 다 안다고요. 아빠 진짜 한심하고 꼴도 보기 싫어요. 뭐야?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뭐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게 뭐? 한심해? 넌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뭐 못 나갈 줄 알아요? 난 절대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키워놨더니
대가리만 커져서 덤벼드네. 나가라고. 큰오빠는 엄마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아버지를 보고 참다 못해 화를 내다가 싸우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아버지는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큰오빠를 때리면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화들짝 놀라서 아버지를 말리며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식 내쫓는 부모가 어딨어?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 큰애가 무슨 죄야? 내 새끼 때리지 말라고. 집구석 잘 돌아간다. 네가 나한테 대들라고 가르친 거지? 자식들이라고 죄다 자기 엄마 편들고 아버지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거 다 너 때문이잖아. 결국 아버지의 폭행은 큰오빠를 넘어서 엄마한테까지 뻗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저는 방에 숨어 있었어요. 어린 남동생을 보호할 수 있던 건 저뿐이었거든요. 문을 닫고 방에 있어도 엄마의 애원하는 소리와 아버지의 폭행 소리는 전부 다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남자를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큰오빠도 모자라서 남동생도 엄청 구박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화내고 때리는 아버지 모습만 보고 자란 남동생은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단한 일상적인 질문에도 말을 더듬을 정도였죠.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남동생한테 아버지가 별뜻 없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죠. 막내는 요즘 공부 잘하고 있는 거냐? 네. 저 열심히 최선 다하고 있어요. 넌 남자 새끼가 목소리가 그게 뭐야? 기집애들이 너보다 목청 더 크겠다. 말 좀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아유, 밥맛 떨어져. 저것도 아들놈이라고 있는 거 보면 속이 다 터지네. 아버지는 말 수도 없고 목소리도 작은 남동생한테 혀를 차면서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모습에 남동생은 더 움츠러들었던 겁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폭행이 남동생을 작아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남동생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였지만 남보다 못했던 사이였어요. 게다가 주말에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온 아버지를 보면 남동생은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남동생을 찾으면서 호통을 쳤어요. 야, 막내 데려와. 내가 오늘 이 자식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야겠어. 어딜 남자 목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 이건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신 또 왜 그러는데? 술 마셨으면 제발 곱게 들어가서 잠이나 자. 좀. 내가 애들 교육 좀 하겠다는데 왜 말려? 막내 데려오라니까. 저는 정말 그런 아버지 모습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내를 보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겁도 없이 술 취한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대들었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막내 겁먹고 떨고 있잖아요. 대체 왜 자식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아, 이놈의 기집애가 아버지한테 뭐하는 말버릇이야. 딸이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줬더니 막 기어오르네. 화가 난 아버지가 절 향해 손을 들어 올리니까 엄마는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큰오빠도 아버지를 말리려고 애를 쓰면서 말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이럴 때마다 집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요? 네? 대체 왜요? 돈 버는 아버지 알길 우습게 하니까 이 사단이 나지. 너희들이 날 가슴 깊이 존경한 적 있어? 날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잖아. 이런 지긋지긋한 집구석 내가 나가고 말지. 아버지는 진심으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화를 내다가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언을 일삼고 심심하면 가족들 눈을 피해 외도까지 하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가족들에게 못난 모습만 보여놓고 일방으로 가족들이 전부 감싸주길 바랬어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서로 동상이몽으로 살다 보니까 화목한 가정이었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권이 없던 엄마는 삼남매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혼은 꿈에도 못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겁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이혼하는 건 꼭 무슨 죄라도 되는 듯 생각할 때라 그런지 선뜻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딸인 저까지 때리려는 걸 본 엄마는 슬슬 이혼을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정적이지 못하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원망스럽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바로 아버지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난 사고 때문에 아버지는 손을 쓸 틈도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온 가족이 놀라서 울기도 했지만 아버지 장례가 끝난 뒤 고성이 오가지 않는 집안 분위기에 모두들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큰오빠는 엄마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동생들 더 잘 챙길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못난 엄마가 널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속상하네. 이미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내 식구 같이 살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장남답게 큰오빠는 상심에 빠진 엄마를 위로하면서 듬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와 남동생까지 살뜰하게 챙겼죠.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오빠는 저희 집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엄마가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심한 성격이었던 남동생을 응원해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어요. 우리 막내 수학 성적 오른 것 좀 봐. 거 봐. 일단 시작하니까 이렇게 결과도 좋잖아. 넌 일단 도전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 형, 고마워. 형이 잘 알려주니까 나도 이제 수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남동생의 성적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점점 활기를 되찾는 남동생은 큰오빠를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큰오빠와 남동생을 제외하고 모든 남자들을 믿지 못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어릴 때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싶을 만큼 저는 연애도 거의 안 했어요. 남들이 연애를 왜 안 하냐고 물으면 저는 장난처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돈 낭비,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는 연애를 뭐하러 해. 남자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야. 난 일이나 하면서 내 명의로 자산이나 만들란다. 저는 정말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돈 모으고 사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남자는 나를 배신해도 내가 번 내 돈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엄마가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걸 봐서 그런지 저는 회사 일에도 적극적이었어요. 남들이 싫어하는 야근도 군말 없이 하면서 사회적인 위치도 잘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는 동안 저는 승진하면서 오로지 제 인생만 챙기면서 지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큰오빠는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저와 남동생은 그저 부러워할 뿐 결혼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그러던 중 살도 좀 찌고 체력도 부쩍 안 좋아져 동료의 추천으로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운동 목적으로 동호회를 시작하자 엄마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정식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가지 무슨 동호회야? 요즘에는 동호회에 모여서 많이 하던데 왜? 내 또래 사람들도 만나고 좋잖아. 그 사람들 뭘 믿고 친해져? 주변 평판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내가 그랬지? 항상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사고를 당하려면 꼭 사람 때문에 사고 나는 거야. 엄만 꼭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치면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사람은 스스로만 믿고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는 사별 후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이 엄마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한 남편한테 결혼 생활 내내 시달렸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마의 의심은 지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회식이 끝나고 술을 안 마셨던 같은 팀 남자 과장님이 저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제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소리쳤어요. 넌 그냥 택시를 타고 오지 뭐하러 회사 사람한테 차를 얻어 타고 와. 저 사람 뭐야? 엄마 왜 그래? 같은 팀인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과장님 유부남이야. 엄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유부남이 무슨 천하무적이라도 된다니? 세상에 믿을 놈 없다니까. 유부남들이 뒤로 호박씨 더 잘 까고 다녀. 항상 자나깨나 남자 조심해. 엄마야말로 그만 좀 해. 내가 택시 타고 왔으면 엄마 그냥 걸어오라고 했을 거고 걸어온다고 하면 엄마 나보고 일찍 다니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엄마를 몰라? 엄마 말대로 살면 사회생활 일절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안전하지.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너 걱정되는 마음이 하는 소리잖아.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엄마는 커져가는 의심 속에 늘 저를 보면 조언을 가장한 별소리를 다 했어요. 물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엄마의 입장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이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때는 같은 팀 과장님 호의도 무작정 의심하는 엄마의 모습이 참 답답하기까지 했어요. 엄마의 의심이 너무 심하니까 솔직히 선뜻 연애를 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남자를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엄마는 동호회 사람들 믿을 만한 거냐면서 걱정 섞인 조언을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운동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탁구를 뭐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쳐? 너 무슨 대회 나가? 그냥 적당히 치고 와. 엄마, 이제 좀 칠만해졌는데 왜 그래? 걱정 좀 하지 말라니까. 옛날보다 요즘이 더 사람 못 믿을 세상이야. 엄마가 걱정할 때 말 들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야. 아휴, 그만 좀 해. 엄마, 나도 성인이야. 엄마만큼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넌 엄마 입장 생각해 봤어? 다 너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데. 엄마의 의심은 가끔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보다 못한 남동생이 엄마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요. 누나 가입한 동호회는 회사원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래도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너도 누나 늦는다고 하면 전화도 한 번씩 해보고 그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알면 해코지도 못해. 엄마는 별거 아닌 상황도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사셨어요. 일상생활에서 가스 검침원,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는 사람들까지도 저희 집에 한 번 오려면 엄마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어요. 외부인이 집에 오기라도 하면 엄마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놨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해야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난 집에 누가 오면 문을 못 닫겠어. 항상 대문이라도 열어놔야 마음이 놓이더라. 엄마를 누가 말려. 그냥 엄마 마음 편한 대로 해. 의심 가득한 엄마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믿었던 남편이 외도도 모자라 폭행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살았던 엄마의 트라우마는 깊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편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도를 넘은 걱정병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저는 엄마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걱정하는 와중에도 탁구 동호회는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동호회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직장인들이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훨씬 더 가까워졌죠. 서너 달쯤 다녔을 때 회원들끼리 모여 술도 한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한 남자 회원이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감탄을 하면서 말했죠. 어쩜 그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세요? 완전 달변가 같아요. 제가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건과 결과를 나눠서 요점을 파악하게 되는 게 버릇이 됐네요. 이것도 직업병인가 봐요. 동호회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고민도 잘 들어주던 남자는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저도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몇 번 해봤는데 남자가 공감 능력도 좋고 말도 잘한다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자리에서도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된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탁구 동호회 친목 모임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내내 쉴 틈 없이 수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할수록 자상하고 청산유수처럼 말하던 남자와 급격히 친해지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탁구도 치고 속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막연한 사이가 될 즈음 저는 아주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던 남자친구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직인데도 잘난 척하지 않고 약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법률 자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도 쉬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주말에 쉬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난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생각하면 숨 막힐 것 같아. 주말엔 좀 쉬고 싶을 텐데 오빠 대단하다. 아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난 뿌듯해. 좋은 지식 알고만 있으면 뭐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눠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면 가치 있는 거지. 그때 남자친구가 알고 있는 걸 나눌 때 더 뜻깊다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돈으로 기부할 수도 있는데 정말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일한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를 연애하면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만 봤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던 남자친구한테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바로 시골에 계신 친어머니가 암으로 생사를 헤매게 된 겁니다. 한동안 남자친구는 서울과 시골집을 오고 가면서 바쁘게 지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보고 오면 잔뜩 슬픈 얼굴로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가망이 없나 봐. 엄마가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버티기도 힘들지 모른데 정말 어떡하지? 나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대로 떠나시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의사가 어렵다고 해도 이겨낼 사람들도 많아. 사람들 생사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잖아. 우리 어머니 잘 이겨내라고 마음으로 응원해드리자. 늘 씩씩하던 사람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위로한다고 노력했지만 생사를 오고 가는 어머니를 보고 온 남자친구는 좀처럼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제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엄마는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진짜 어머니가 아프신 거 맞대? 너도 그 병원 가봤어? 엄마, 의심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그런 의심을 해. 세상에 가족 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저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더만.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 좀 해. 나 엄마한테 진짜 실망했어. 그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은 날 위한 것도 아니고 엄마 편하자고 하는 의심이잖아. 나 이제 엄마랑 말 안 해. 저는 그때 진심으로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물론 엄마가 저렇게 의심하는 걸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쳐도 그래도 부모가 아파서 상심에 빠진 사람을 두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엄마는 제가 연애라니까 남자친구를 너무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평소 탐탁지 않아 하던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라고 하니까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연한 기회에 남자친구와 엄마가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때도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 게 좀 이상하다. 변호사라고 해도 묘하게 말투가 이상하단 말이야. 엄마가 직접 안 만나봐서 그래. 이 사람 주말에 무료 변호도 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나는 돈 기부하는 것보다 내 시간 써서 남을 돕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 너도 너무 믿지 말고 끝까지 의심해봐. 알겠어? 30평생 따로 살던 사람 겨우 몇 개월 보고 어떻게 알아? 사람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엄마의 말에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엄마라서 또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까 쉽게 결혼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서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한테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장담을 못한대. 나 같은 불효자 만나서 제대로 효도 한 번 못 받아보고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 엄마한테 꼭 가정 꾸리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은희야,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자책하면서 오열하는 남자친구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어요. 면회를 같이 가보려고 했지만 상태가 위독해서 보호자 외에는 면회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까 남자친구는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희야, 나랑 결혼하자. 그동안 결혼 얘기 많이 했었잖아. 기왕 하게 된다면 나는 너랑 결혼하는 모습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 비록 식장에 못 오시더라도 사진으로나마 꼭 보여드리고 싶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더 생각해 볼게. 내가 정말 한평생 너 하나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 믿고 결혼해주라. 정말 너랑 장모님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게. 남편 사위 노릇 나 정말 자신 있어. 그렇게 저는 연애하는 동안 서로 편하게 나누던 결혼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게 된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부터였어요. 저도 처음으로 결혼 생각이 들 만큼 믿고 의지했던 남자친구라서 신중히 결혼을 고려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이 8개월이었지만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정말 결혼하게 된다면 남자친구 같은 사람과 하면 잘 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홈쇼핑 업계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었고 그만큼 사람을 보는 눈이 길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제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놀라긴 했지만 저를 믿어주면서 말하셨어요. 내가 말린다고 네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도 않네. 그래도 난 내 딸 믿는다. 네가 결혼한다고 할 정도의 남자라면 분명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잘 한번 준비해봐. 그런데 준비하면서도 잘 알아봐. 1년도 안 만난 사이잖아. 결혼 준비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꼭 잘 알아보면서 해. 엄마, 나 믿어줘서 고마워. 엄마 말 잘 새겨들을게. 난 항상 네 편이니까 아니다 싶으면 확 다 엎어버려. 알겠지? 항상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번 나은 거야. 엄마는 제가 평생 혼자 살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결혼까지 결심한 걸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그저 감사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는 저한테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일단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봐. 아버지라도 만나봐야지. 일단 그 집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80% 나와. 알겠지? 이건 꼭 엄마 말 들어. 아니, 그래도 상견례 날짜를 어떻게 빨리 잡아? 니들 결혼은 뭐 순차적으로 잡았냐? 그쪽 어머니 아파서 이렇게 된 거니까 상견례 날짜는 내가 서둘러 잡자고 했다고 해. 그렇게 엄마는 상견례를 서둘러 잡으라고 하더니 예비 시부를 제일 먼저 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또 의심병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내심 불안했어요. 하지만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서 저는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견례 자리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 저와 엄마 이렇게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는 이상함을 감지했던 거예요.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다 보니까 다 경황이 없긴 했어요. 그런데 시부 행동이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를 칭찬하면서 시부한테 넌지시 말했어요. 아드님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변호사 아들 두셔서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그럼요. 공부 잘하던 아들이 변호사가 됐을 때도 실감이 안 났는데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네? 대형 로펌이요? 아니, 3명 정도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예비 시부가 그때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을 헷갈린 건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대형 로펌이 아니라 평범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일하는 곳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엄마가 의심스러운 얼굴로 예비 시부한테 되묻자 예비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절 너무 자랑스러워하셔서 뭘 해도 꼭 이렇게 1등으로 생각하신다니까요. 장모님 놀라셨죠? 아무리 아들이 자랑스러워도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주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이러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예비 시부의 말실수가 엄마의 의심병에 불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자 사이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부가 말실수를 한 이후 둘이 같이 담배 피고 온다면서 나갔는데 그 후부터 어딘가 이상했어요. 급기야 예비 시부는 계속해서 예비 남편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랑 엄마가 가장 놀랐던 건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예비 남편이 예비 시부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질문하면서 생겼어요. 아버지, 저 어릴 때도 성적 조금만 오르면 우리 아들이 1등이라고 말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1등 했던 집에서 쫓아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랬었죠. 맞아요. 우리 아들이 1등이라고, 세계 최고라고 내가 그랬었습니다.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하던 예비 시부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예비 시부를 보면서 물었어요. 지금 존댓말 하신 거예요? 아들 말에 누가 존대를 해요? 예? 아이고, 제가 존대를 했습니까? 상견례는 처음이라서 제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기 힘드네요. 상견례 여러 번 해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수가 일반적이지 않네요. 정말 그때는 엄마 말처럼 수상한 구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수상한 건 상견례 자리가 끝날 무렵 예비 시부는 술을 좀 마시고 취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열심히 진짜 잘 키웠습니다. 변호사 만들고 내가 진짜 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게 커져서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술 한 잔 드세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예비 남편이 병을 들더니 예비 시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 행동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아들이 술을 따라주는데 두 손으로 술잔을 잡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이 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모습이 결정타였어요. 두 사람은 술이 좀 올라서 그런지 이상한 걸 몰랐는지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더군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상견례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엄마는 그때 예비 시부를 보면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사돈이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들을 사위로 맞이해서 참 영광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거의 대화도 끝난 것 같은데 슬슬 일어날까요? 네네, 그러시죠. 집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하니까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와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거 결혼 절대 안 된다. 이거 분명 뭔가 있어. 너도 봤잖아. 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나도 뭔가 이상했어. 마지막엔 두 손으로 술잔 잡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랐다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가 이혼보단 파혼이라고 했지? 이건 파혼 축에도 못 끼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했는데 우리도 두드려 볼 수 있는 건 죄다 두드려 보고 가자. 요즘엔 돈만 주면 죄다 찾아준다더라.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엄마와 같이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다 보니까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죠.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까 심부름센터 직원이 잔뜩 긴장한 저와 엄마를 보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게 긴장하실 거 없어요. 요즘에는 소꿉친구끼리 결혼해도 서로 이렇게 조사해보고 결혼한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이 흉흉하니까 다 알아보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믿고 맡겨주세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알아보고 한다면서 잔뜩 긴장한 저와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심부름센터에서 들려온 소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글쎄, 예비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이름만 빼고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비 시부로 부르던 사람은 역할 대행을 고용한 남남인 사이였던 겁니다. 이제야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부가 존댓말을 하는 모습, 술잔을 두 손으로 잡는 것까지 모두 이해가 갔어요. 엄마는 그 자료를 전부 다 같이 보고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상견례 날짜를 급하게 잡아서 둘이 입을 맞추다가 실수가 있던 거네. 변호사도 아닌 사기꾼 사자가 감히 내 딸을 넘봐? 이거 아주 완전히 우릴 물러본 거라고. 정가가 대체 몇 개야? 이런 놈이 평범한 사람들 틈에 돌아다닌다고? 와, 진짜 이름 빼고 전부 가짜야. 세상에. 거봐, 내가 촉이 안 좋다고 했지. 어머니가 생사를 오고 간다더니 진즉에 연락 끊겨서 생사도 모르고 있었네. 어딜 감히 부모까지 앞세워서 구라를 쳐?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절대 가만히 못 둬.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암투병을 해서 오늘 내일 한다더니 정말 애초에 연락이 끊겨서 생사도 모르던 사이였던 겁니다. 그때는 엄마의 촉 때문에 내 인생 골로 갈 뻔했다가 겨우 구제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식은 정말 교도소를 다 3번이나 갔다 오느라 어깨 넘어 배운 잡스러운 법지식이 많았던 그야말로 사기꾼이었습니다. 범죄자 놈이 변호사 직업도 좋고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업이라는 거 알고 여자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사기치고 다니던 놈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심지어 연애하던 도중에 변호사인 척 쇼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일적인 전화가 오면 굳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제 앞에서 엄청 바쁜 척하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보시면요. 김소민 의뢰인 파일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정리해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남편한테 위자료라든지 양육권, 친권 하나도 안 뺏길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해주세요. 의뢰인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 관한 통화까지 하는 걸 보니까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사기꾼이 들러붙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엄마와 둘이 심부름센터에서 보낸 자료를 보는데 그 사기꾼 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저번에 보고 온 신혼집 계약금 보내달라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네가 대신 이체해 줄래? 잔금은 계약금만큼 더 낼게. 아, 그래. 계약금? 그래. 그 전에 카페에서 엄마 좀 보고 가자. 엄마가 꼭 줄 게 있으시다네. 정말? 장모님이? 와, 나 사위 합격인가? 내일 먼저 가 있을게. 아주 신이 나서 사위 합격이냐고 좋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날 호랑이 굴러온 사기꾼 놈은 입이 귀에 걸려 있더군요. 엄마와 저는 사기꾼 놈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예상대로 사기꾼 놈은 가짜 계약서를 가져와서 말했어요. 내가 부동산 미리 다녀와서 받아온 통장 사본이야. 여기로 계약금 보내라더라. 이쪽으로 돈을 보내래? 요즘 이렇게 허술하게 돈을 받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뭔데? 뭐 법적인 문제야?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직업, 가족, 신분 전부 다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건 뭘로 고소가 되는 건가? 따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뭐든 싸울 수 있겠지. 그래. 그럼 넌 나한테 얼마 줄래? 사기꾼 놈한테 당할 뻔해서 사비 털어서 뒷조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줄 거냐고 이 새끼야. 이 사기꾼 놈아. 어디서 발뺌이야? 너만 머리 대굴대굴 굴릴 줄 알았냐? 나도 산전수전 겪어서 그만한 눈치 있거든. 무슨 소리냐니까. 난 당최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하는 사기꾼을 본 엄마가 벌떡 일어나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네 엄마랑 인연 끊은 지 벌써 20년 넘었다면서? 그리고 상견례 데리고 온 사람도 연기자라면서 속이려면 성의껏 교육 좀 똑바로 좀 시키지 그랬냐? 왜 이렇게 연기가 그렇게 어색해? 그러니까 넌 우리가 딱 한눈에 알아봤다. 아니에요, 장모님. 오해예요. 누가 네 장모야? 너 같은 새끼는 진짜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리지. 네가 감히 내 딸을 속이려고 해?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엄마는 그 사기꾼 놈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괜히 쌍방으로 신고될까 봐 엄마를 말렸죠. 그러자 엄마는 지갑에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구는 놈 면상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그놈을 보며 소리쳤어요. 감히 니까짓 게 우리 딸을 농락해? 내가 진짜 손 더럽히기 싫어서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네 면상을 보니까 한 대 쳐야겠더라. 야, 너 신고하려면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아우, 이 찌질한 놈 같으니라고. 그 5만 원짜리 너 뒤통수 맞은 값이다. 먹고 떨어져. 엄마는 돈을 던져버리고 제 손을 잡고 그대로 카페를 나왔어요. 그놈이 끝까지 쫓아왔는데 택시를 잡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제 손을 잡은 엄마는 조금 떨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사람을 잘 모르고 성견 지명도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조금 떨고 있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아줬습니다. 옛날에는 의심부터 하는 법 때문에 정말 싫을 때도 많았는데 엄마의 촉 덕분에 제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기꾼 놈한테 정신적인 위자료 소송까지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저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찌질한 놈이야. 신용불량에 더 나올 것도 없는 놈 괜히 자극하지 말자. 엮여봤자 요즘 세상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 돈 잃은 건 없잖아. 결국 엄마의 만류에 저는 더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말에 동의해서 그저 제 연락처를 바꾸는 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흉흉한 세상이라 당하기 싫으면 몸을 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지겹다고 생각한 엄마 잔소리에 구사일생 했던 겁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저런 딸들이 있다면서 혀를 차실 것 같네요. 이제는 저도 엄마의 잔소리가 다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엄마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서 쓴 거랍니다. 엄마가 자주 들으시는 채널이라서 제 사연도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꼭 전하고 싶네요. 지금은 엄마와 같이 할 만한 취미로 등산을 다니고 있답니다. 주말에 산을 다니면서 서로 사진도 찍어주기도 해요.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엄마 말에 웃는 엄마 모습을 많이 남기고 산답니다. 다음 주에는 남동생도 같이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결혼보다 이제는 가족들과 더 잘 지내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제 삶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